남종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남종영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한 35종 정도 서식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귀신고래가 유명했었죠. 현상금을 걸고 이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는 뭐 돈을 주겠다라고 정부기관에서 하기도 했었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남방큰돌고래, 제주도에서만 사는데요. 남방큰돌고래가 유명하고, 그리고 항상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그 동해에 사는 밍크고래가 있죠. 그리고 상갱이가 참 많아요. 상갱이 한 3만 마리 정도 되는데, 그 어민들은 다 한 번씩 보시고 자주 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좀 흔해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적으로 멸종위 기종이에요. 왜냐? 우리나라에만 있으니까. 우리나라하고 동중국해 연안에만 있거든요. 그런 동물 또 있어요. 우리나라가 귀한 줄 모르는 동물들. 오, 잘하시네요. 네, 고라니도 우리나라에서는 천대받는데 걔도 세계적으로 멸종위 기종이에요. 상갱이도 그런 애들이다라는 거. 고래는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 그래도 밥값은 하시는 거예요. 고래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빨고래류고 하나는 수염고래류예요. 이빨고래는 우리 사람처럼 이게 이빨이 있어요. 그런데 수염고래는 이빨 대신에 이빨이 없고 그 자리에 수염이 있는 거예요. 수염고래는 대부분 큰 고래들이에요. 대형 고래들. 뭐 대왕고래, 혹등고래, 참고래, 긴수염고래, 밍크고래. 가장 작은 게 밍크고래죠. 이렇게 큰 고래들은 보통 수염고래들이에요. 수염고래는 먹고 살기가 편해요. 왜냐? 그냥 작은 물고기나 크릴새우나 이런 걸 먹고 사는데, 크릴새우떼가 발견됐다 그럼 입만 벌리면 되거든요. 입만 딱 벌리면 어떻게 되죠? 들어오겠죠. 그러면 입을 닫아요. 그러면 물은 빠져나가고 수염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크릴새우나 멸치만 꿀꺽 삼키면 되는 거죠. 반면에 이빨고래는 돌고래들이에요. 작은 고래들. 작은 고래들인데, 큰 고래들 중에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두 종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범고래, 그리고 백경이라고 불리는 향고래. 그 대형고래 중에는 두 종만 여기에 속하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이제 돌고래들인데, 얘네들은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냥을 합니다. 막 쫓아다녀야 돼요. 힘들게 쫓아다니고, 뭐 범고래가 이를테면 바다사자를 사냥할 때는 마치 세렝게티의 사자처럼 고도의 전략을 짜가지고 사냥을 해야 돼요. 먹고 살기가 힘든 애들이에요.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렝게티 사자가 10번 사냥해서 한 번 성공하는 것처럼 범고래도 그다지 삶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회성이 발달했겠죠. 왜냐하면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리구조 같은 거를 보면 이빨고래류가 수염고래로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무리를 가지고 있고, 또 사회성도 훨씬 고도의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빨고래와 수염고래는 똑같이 고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두 그 군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래는 등지느러미가 하나 있고 옆에 가슴지느러미가 한 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지느러미가 있고요. 물고기는 앞에 갈 때 어떻게 가죠? 앞으로 갈 때 좌우 운동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고래는 척추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하 운동을 해서 가요. 척추를 왔다 갔다 상하로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등지느러미로는 이제 균형을 잡고, 요거는 이제 노의 역할, 방향타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죠. 그리고 뭐 고래는 아시다시피 포유류고, 그래서 새끼를 낳죠. 물고기는 어류여서 알을 낳고. 자, 이 정도가 이제 고래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데,
제돌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남방 큰 돌고래는 우영우가 뭐 무슨 퀴즈를 냈냐면 이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를 보여주고 이게 무슨 돌고래냐라고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자, 지느러미가 다 조금씩 다르죠? 그 돌고래의 등 지느러미는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패인 자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분류만 하면 이 고래가 철수인지 영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 제주도에 사는 남방 큰 돌고래 개체 식별을 2000년대 중후반 그 정도부터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를테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자, 1번 돌고래는 봄에 나타났어요. 찍혔어요. 그러면 딱 칠해주고 여름에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또 가을에 나타났어요. 그럼 칠해주고 또 계속 안 나타나다가 또 봄에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킹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것끼리 모아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느러미가 새로 나타났다. 그럼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새로운 새끼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계속 보이던 지느러미가 몇 년째 안 보인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돌고래가 도대체 몇 마리인지 그리고 이 개체군에는 철수와 영이와 누가 있는지 다 개인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 식별을. 이게 이제 돌고래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고래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그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고래연구소에서 남방 큰 돌고래 모니터링을 예전부터 1년에 4번씩 했어요. 이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려고 1번 돌고래는 잘 있는지 2번 돌고래는 잘 있는지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제주공항으로 아침까지 내려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죠. 저는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렌터카 한 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제 뭐 조사 선박으로 갈아탑니까?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대요. 렌터카만 타면 된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드론이라도 띄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렌터카에 탔어요. 딱 한 대 타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앞으로 해안도로를 삥 돌을 테니까 하루 종일 해안도로를 돌을 테니까 돌고래가 있는지 잘 보래요. 망원견도 안 주고 그냥 보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주도에 해안도로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진짜 해안에 도로가 없는 구간은 없어요. 그래서 해안도로에다가 38개 지점이었나? 60 몇 개 지점인가? 하여튼 그런 걸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한 지점에 갈 때마다 이제 기록을 해요. 뭐 수온이 몇 도고, 뭐 풍향이 몇 도고 그건데 그 렌터카를 타고 가면서 계속 돌고래가 있는지 없는지 바다를 뚫어지게 봐야 돼요. 자, 쭉 제주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삥 도는데 그 이효리가 사는 애월쯤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발견 잘하거든요, 동물은. 그래서 야, 고래가 있다, 찾았습니다. 2마리인가 3마리인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팀이 2개 팀으로 나눠져요. 한 개 팀은 계속 돌고래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보고 있어요. 얘가 해안도로를 따라다니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한 개 팀은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빌리죠. 그럼 배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빌리냐?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 모든 배에는 선장님 핸드폰 번호가 다 밖에 적혀 있어요. 보세요.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 전화하면 선장님이 10분 안에 쓰리바 끌고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같이 이제 돌고래를 보러 갑니다. 자, 뭘 할까요? 그럼 가서? 등지느러미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등지느러미 사진. 사진을 죽어라고 찍어요. 죽어라고. 그러니까 저도 같이 탔는데 야, 이 돌고래 멋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등지느러미만 찍어요. 계속 등지느러미만 찍고 있어요. 하는 일은 계속 등지느러미만 다다다다다다 그 큰 그 망원 렌즈로 해가지고 다다다다 총을 쏘듯이 따발총을 쏘듯이 다다다다다다다다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가지고 연구소에 가가지고
같은 사진끼리 찾아보는 거죠.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엄청난 노동이래요. 지금은 이제 AI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나오곤 했는데,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방 큰 돌고래가 몇 마리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밝혀내게 된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남방 큰 돌고래가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제주도에는 딱 무리가 하나예요. 하나. 집단이 하나고 총 개체수는 114마리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2011년에 해양경찰청에서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를 해요. 제주 퍼시픽랜드라고, 여러분 중문에 가시면 그 해안가 절벽에 아주 그 전망 좋은 곳에 그 카페도 하고 무슨 뷔페 식당도 하고 밑에는 그 요트도 타고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돌고래 수족관이에요. 퍼시픽랜드라는 아주 목이 좋은 데인데, 그때부터 1990년대부터 병코 돌고래, 이게 이제 남방 큰 돌고래거든요. 이거를 포획해서 돌고래 쇼에 이용해 왔다는 게 이제 밝혀져요. 해양경찰청이 수사를 하면서. 그리고 일부는 또 서울대공원에 팔아 넘겼다라고 발표를 하죠. 저는 그때 마침 고래의 노래라는 책을 막 탈고하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기자였는데 이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조금 창피했어요. 왜냐, 저는 또 돌고래 쇼를 좋아해가지고 서울대공원 가서 막 박수 치면서 많이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내가 봤던 애가 제주도에서 불법으로 잡힌 애라니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돌고래 쇼를 하는데, 그것도 서울시 이 공영기관에서 하는 곳이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취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가장 처음 취재를 할 때 이제 들어가는 지점은 서울대공원에 사는 그 문제의 불법 포획된 돌고래였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 돌고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면 뭔가 풀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공원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당연히 안 보여준다고 하죠. 근데 계속 쪼르고 쫄라가지고 이제 서울대공원에 갔어요. 갔더니 한 돌고래가 이렇게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돌고래 쇼가 다 끝나고 수족관에 있는 내실 안에서 쉬는 곳이 있거든요. 얘네들 내실에서 딱 들어가서 걔가 이러고 딱 있었어요. 이게 이제 스테이셔닝이라는 동작인데 돌고래 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이에요. 물을 탁탁 치면 얘네들은 이렇게 딱 옆으로 와요. 육지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 돌고래도 이렇게 왔는데 얘가 이제 제주도에서 잡혀온 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주도에서 와서 제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돌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그때 이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왜냐, 그냥 조련사들끼리만 부르는 이름이었거든요. 자, 그랬더니 등지노름이를 한번 봤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9번 돌고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연구소가 옛날부터 그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돌고래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9번째 발견된 돌고래였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9번 돌고래가 사라졌어요. 봤더니 2009년에 정치망에 걸려가지고 아까 말한 그 퍼시픽랜드로 불법 포획이 됐고, 2달 뒤에 서울대공원 돌고래 쇼장으로 와가지고 열심히 돌고래 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연구원들, 과학자들은 얘가 왜 어디 갔지? 죽었나? 라고 있었는데 수족관에 가가지고 돌고래 쇼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돌고래를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세계 최초가 아니라 국내 최초의 돌고래 쇼는 1984년인가요? 그 서울대공원이 개장된 해에 전두환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가 처음으로 그 제1회 돌고래 쇼를 그 가천 서울대공원에서 봤죠. 그때는 일본에서 수입해온 돌고래였어요. 조련사도 일본에서 데려와가지고 교육을 시켰고요. 일본에서는 돌고래를 잡는 유명한 곳이 있어요. 타이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잡은 돌고래를 세계로 수출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돌고래쇼도 거기에서 잡은 돌고래로 일본의 조련 기술을 배워가지고 시작했죠. 그러다가 아까 말한 그 문제의 제주 퍼시픽랜드가 자기네들도 두 번째로 이제 돌고래 쇼장을 개장을 했는데 일본 거를 사왔는데 아니다.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제주도에는 해안가에 정치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망은 움직이지 않는 그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끔씩 돌고래들이 걸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고래나 돌고래는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족관 업주가 미리 그 어민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해양경찰청에 신고하지 말고 나한테 연락을 주면 내가 마리당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입도선매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1990년대부터 수십 마리를 이 퍼시픽 랜드로 데려와가지고 우리 기술로 돌고래를 조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화를 아꼈다고 이제 그분들은 그러시지만 여튼간에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과천으로 보내기도 했고, 돌고래 쇼는 돌고래한테 아주 큰 고통을 주죠. 왜냐?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돌고래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헤엄쳐 다니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으로 그 제주도 애월에서 돌고래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열심히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못 찍겠어 해가지고 그냥 가라 하고 내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안도로를 천천히 가다가 저기 서귀포까지 도착했어요. 서귀포가 되니까 이제 해가 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돌고래들이 거기로 오고 있었어요. 아까 낮에 봤던 애월의 돌고래들이 이제 서귀포까지 내려온 거죠. 그렇게 하루에 많은 거리를 헤엄치는 돌고래들이 이 조그만한 수족관에 갇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동물 학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돌고래한테도 사회적인 본능과 문화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정상적인 돌고래라면 태어나서 엄마한테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또 친구들과 놀고 그 다음에 놀이도 하고 서로 쫓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돌고래는 클리금하고 휘스름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휘스름은 자기 이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감옥에는 한 두세 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돌고래가 생태적 본능도 억압받지만은 사회적 본능도 억압을 받고 사회적인 하나의 개체로서 키울 수 있는, 클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제가 제돌이를 처음 봤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동물가족 사료량이 해가지고 이제 돌고래 이름이에요. 금등이, 대포, 태지, 태양이, 제돌이, 포니, 꼬마, 우리, 망고. 얘네들은 물범, 바다사자 애들이고 그때 이 5마리가 있어서 사료량이라고 해서 훈련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사료량 준 거를 딱 써놨죠. 그 제돌이 기사를 쓰고 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도대체 야생에 있는 돌고래를 어떻게 길들일까? 저 어려운 돌고래 쇼를 어떻게 가르칠까? 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석사 논문을 쓰면서 도대체 인간은 돌고래를 어떻게 길들일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조련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돌고래를 가르치는 방법은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일단 야생 돌고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야생 돌고래는 뭘 먹었죠?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었죠. 활어를 먹었잖아요. 활어. 자, 근데 야생 돌고래를 잡아왔어요. 수족관으로. 활어를 먹일 수 있을까요? 먹일 수는 있어요.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은 회 드시잖아요. 회 비싸서 몇 끼니 못 먹잖아요. 사실 줄 수는 있어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10만 원 주면 활어 한 2마리 내지 1마리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겠죠. 그래서 모든 수족관은 죽은 물고기를 줘요.
쉽게 말해서 꽁치 통조림을 주거든요. 꽁치 통조림 같은 죽은 물고기를 줘요. 근데 여러분이 돌고래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갓 잡혀온 돌고래. 꽁치 통조림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냄새나고 푸석푸석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줍니다. 일단은 조련사가 죽은 물고기를 줘요. 통조림을 줘요. 그러면 돌고래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먹겠죠. 그럼 다음날 또 줘요. 그래도 안 먹겠죠. 또 다음날 또 줘요. 안 먹겠죠. 계속 이 실랑이가 이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보통 큰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열흘에서 2주일 정도 되면 돌고래가 항복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아,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먹게 되는 거죠. 굴복하는 거죠. 남방 큰 돌고래는 조금 예민해서 2주일 내지 2주일 하고 또 며칠 더 걸린다고들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러면 끝날까?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죽은 고기를 먹으려면 돌고래 쇼를 배워야 먹을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했던 탁탁탁 치면 돌고래가 들어오는 스테이셔닝부터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 그 다음에 꼬리로 헤엄치는 거, 이거 하나하나를 배워야 죽은 물고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 정도 되어야 이제 돌고래가 돌고래 쇼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료를 5번 주잖아요. 이거는 식사 시간이기도 하지만 훈련 시간이나 돌고래 쇼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돌고래 쇼를 보러 가면 하루에 한 5번 정도 하잖아요. 그건 우리한테 돌고래 쇼 시간이지만 걔네들한테는 식사 시간이에요. 돌고래 애들한테는 공짜 점심은 없어요. 절대 공짜로 안 줘요. 훈련하거나 쇼를 해야 주는 거죠. 그나마도 잘 못하면 안 줍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돌고래를 점차 변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돌고래들을 취재를 하면서 바다에 돌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저도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외국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이메일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정한 훈련만 거치면 야생 방사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훈련을 거꾸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죽은 생선을 조금씩 주면서 적응을 시켰죠. 이번에는 죽은 생선을 끊고 활어를 주면서 적응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인간과의 접촉을 점차 차단을 하면 되고, 나중에는 야생 바다 가두리에 적응을 시켜가지고 차가운 바다나 뜨거운 햇살 같은 거에 이제 적응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용감하게도 일면에다가 제도리를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 기사를 실리기까지는 아주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민간인 불법 사찰 같은 민주주의가 백척 간두에 섰는데 어떻게 한가하게 돌고래 이야기나 하고 있냐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나갔고 일주일 정도 있은 뒤에 지금은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 돌려보내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서울대공원에 가셔가지고 제도리를 만나서 이제 돌고래 쇼를 일시 중단하고 돌려보내겠다고 하죠. 원래는 제가 기사를 쓰고 나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박원순 시장님이 이 발표를 하고 나서 갑자기 보수 언론의 맹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동아일보는 사설을 썼어요. 뭐라고? 사설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쥐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서 죽으면 어떡할 텐가 라는 게 사설 제목이었어요. 언제 자기네들이 돌고래 한번 걱정했다고 갑자기 그렇게 걱정을 하고, 이 다음날 조선일보에서는 일면에 이 기사를 실었어요. 제목은 박원순의 돌고래 정치였어요. 네, 맞아요. 저는 박원순이 돌고래 정치를 했다고 봐요. 저는 정치인이 동물을 대상으로 정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고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한국 사회 처음으로 동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는 최초의 사건이 된 거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덕분에.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를 쥐돌이를 방사하려고 아까 말한 대로 거꾸로 돌고래 쇼를 적응하는 그 거꾸로의 방향대로 이제 훈련을 시켜요. 자, 1년 정도를 잡았어요. 계획을. 1년 정도 뒤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바로 활어를 서울대공원에서 딱 처음 첫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쥐돌이가 바로 가서 잡아 먹었어요. 그리고 얘는 1년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사실은 1년 동안 계속 기다렸죠. 자, 그러다가 이름들이 다 구수해요. 춘삼이하고 38이라는 애들은 퍼시픽 랜드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공론화되면서 대법원에서도 원래 몰수 판결을 안 하는데 몰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같이 얘네들까지 돌려보내기로 했죠. 그래서 세 마리는 잘 돌아갔습니다. 쥐돌이는 1번이 찍혀 있어요. 1번 등지느러미에. 그래서 1번 찍혀서 들어가고 38이라는 애가 먼저 돌아갔어요. 그 구멍에 그물에 구멍이 좀 뚫려 있었는데 얘가 먼저 거기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망했다. 쥐돌이하고 춘삼이는 안에 있는데 38이 혼자 도망갔다. 이거 조선일보가 기사 쓰면 어떡하지라고 다들 걱정했는데 사흘 뒤엔가 야생물이랑 같이 헤엄치는 게 발견이 됐어요. 사실은 첫 방사 성공 사례는 38이었고 방사 성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가가지고 탈출한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쥐돌이가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때 이제 사진을 저희 한겨레 신문 기자가 저희랑 같이 가서 찍었죠.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이번에 일면으로 실었어요. 이때는 신문사 내부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돌고래에 대해서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석사 과정으로 공부를 했고, 그때 이제 현장 조사를 가서 1번 돌고래, 쥐돌이를 직접 만났어요. 근데 얘는 저한테 맥주 한 잔 지금까지 사준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태산이하고 복순이라는 애가 사실은 있었어요. 아까 그 쥐돌이 나갈 때 덩달아서 춘삼이하고 38이도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덩달아서 못 나간 애들이 사실 2명 있었어요. 얘가 태산이하고 복순이라는 애인데, 복순이는 입이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잡혀와가지고 그 먹이 지배 단계에서, 먹이 적응 단계에서 거부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 죽은 생선으로 길들이는 단계에서 상당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고 죽는 거죠. 근데 이 복순이도 계속 굴복하지 않다가 조금 먹다가, 계속 굴복하지 않다가 조금 먹다가 그러면서 사실 돌고래 쇼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계속. 그러면 인간의 시각에서는 얘는 건강하지 못한 돌고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태산이라는 또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은 항상 커플로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 둘은 쥐돌이 나갈 때 그 가두리에 합류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가두리도 크지 않아가지고 5마리를 보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쥐돌이가 환영을 받고 그 여론의 어떤 그 주목을 받고 나갈 때 얘네들은 조용하게 서울대공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못 나간 게 좀 그 아픈 손가락 같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당시 이 야생방사 작업을 했던 그 환경단체, 동물권단체 활동가나 그리고 과학자들도 항상 아팠죠. 얘네들이. 깨름직했죠. 얘네들이 뭐가 잘못했다고 얘네들만 못 나간다는 게 미안해서 다시 모금 운동을 시작해서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같이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태산이 복순이를 이제 함덕 앞바다에 방류를 했습니다. 이 가두리에다가 해서 같이 나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가두리에 있었을 때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막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돌고래는 아까 말했듯이 휘슬음이라고 자기만의 고유 구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할 때 휘슬로 종령,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저기서 철수하고 뭐라고 하고 그런 식의 자기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음으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너희들 태산아 복순아 어디 갔다 왔니?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태산이 복순이가
나갔죠. 근데 복순이는 참 슬픈 애예요. 사실은 스토리가 가장 복순이한테 있거든요. 복순이는 그렇게 인간에게 저항을 했고 수족관에서 새끼를 임신해서 낳으려고 했는데 2번 다 사산했어요. 그리고 이 야생방사 직전에도 이제 연구원이 이제 관리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복순이가 뭔가를 이렇게 부리로 들어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새끼를 낳았고 그 새끼가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들어 올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새끼는 이미 죽고 말았었어. 이미 죽은 상태에서 낳은 거죠. 그래서 복순이는 새끼를 낳을 때마다 계속 사산을 했는데 결국 하여튼 간에 야생 방사를 했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복순이가 새끼를 데리고 헤엄치는 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새끼 때는 저렇게 데리고 다녀요. 항상 엄마가. 자, 저는 어떤 논리보다도 이 한 장의 사진이 그냥 모든 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복순이는 그 수족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밖에 나가서는 새끼와 저렇게 당당하게 헤엄쳐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 멋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등이 대포도 있어요. 돌고래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서울대공원에 있었던 돌고래인데 왜 못 나갔냐면 20년 가까이 됐어요. 잡힌 지. 자, 일반적으로 돌고래를 야생에서 잡아왔을 때 오래된 애들은 야생 방사를 했을 때 성공률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별로 잡힌 지 오래 안 되어야 다시 돌아갔을 때 길도 잘 찾고 뭐 사회 적응도 잘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될수록 그 가물가물 하잖아요. 가물가물 하죠. 마치 한국 사람이 어렸을 때 미국 가면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래된 개체들은 야생방사 위험 성공률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금등이 대포는 감히 야생방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못했는데요. 계속 성공을 했잖아요. 사실은 돌고래 야생방사를 한국처럼 이렇게 성공한 나라는 없거든요. 과학자가 함께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시민단체와 함께 이렇게 깔끔하게 성공시킨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등이 대포도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등이 대포를 또 보냈죠. 금등이 대포를 보내면서 이제 서울대공원은 돌핀 프리를 선언을 했어요. 세계의 선진적인 수족관들은 돌고래를 키우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서울대공원은 그런 욕심도 좀 있었죠. 금등이 대포를 빨리 내보냄으로써 우리는 말하자면 생태 친화적인 동물원이 되겠다. 근데 제가 이것도 같이 취재를 했는데 얘네들도 먹이 사냥을 잘했어요. 그래서 성공할 것 같았거든요. 2017년 7월에 방사를 했죠. 방사 직전에 제가 직접 가서 찍었는데 이렇게 물고기도 잘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요. 돌고래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 눈이 옆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는데 방사한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큰 돌고래는 제주도 연안 1, 2km 안쪽에서만 돌아다니거든요. 뭐 몇 달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은 얘가 죽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등이 대포는 실패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마리가 있어요. 얘는 비봉이라는 얘인데 얘가 이제 다 보낼 애들 다 보내고 남방큰 돌고래는 그 퍼시픽 랜드에 마지막 남은 남방큰 돌고래가 있었어요. 걔의 이름은 비봉이고 얘도 20년 가까이 된 애예요. 그래서 이번에 비봉이를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찬성하는 그룹이 있었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신중한 사람이 있었고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얘를 보내려고 해양수산부 산하 뭐 민간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보낼까 하다가 반대도 있어 가지고 계속 유야무야 되고 있었는데 변수가 하나 발생했죠. 그게 이제 전국을 강타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물 들어올 때 배 나가야 된다 싶었는지 이 비봉이를 방사하겠다고 갑자기 탁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비봉이를 방사를 하죠.
결과는 역시 실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아야 되니까 풀어줘야 된다. 아니면 동물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아니? 이건 최대한 신중히 결정해야 되고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됐어요. 사실은 인간 동물 관계를 바라보는 철학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이 주장은 팽팽해요. 사실은 무엇이 옳다라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모든 동물 운동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은 당사자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핵 발전소 부지의 주민들을 주체로 막 일으키잖아요. 그들과 토의하고 그들이 어떤 모순을 느끼게 하고 하면서 그 주민들이 결국은 주체가 되면서 싸우는데 우리가 동물들한테 야, 너는 지금 권리를 빼앗기고 있어. 네가 떨쳐서 지금 서울시청에 가서 데모를 해야 돼. 라고 하면 동물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동물운동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운동이 아니고 누군가가 대리하는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이 투여되거나 조직의 논리가 관철되면 동물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동물 운동을 할 때 내가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동물의 목소리가 가장 무엇에 가까울까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돌고래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제 머리 뒤통수를 치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일랜드에 있는 펑기라는 돌고래예요. 얘는 돌고래가 사람을 찾아왔어요. 사람을. 자, 저는 꼭 궁금하면 꼭 가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가봤는데 아일랜드 엄청 촌구석이에요. 근데 1980년대에 83년에 이 딩글이라는 조그만 어촌 마을, 청어를 잡아가지고 수출을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인구 1900명의 작은 어촌 마을인데 어느 날 어부 아저씨가 통통 배를 타고 이렇게 항구로 들어오는데 돌고래 한 마리가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청어 한 마리를 딱 줬어요. 어부가. 그랬더니 돌고래가 그거를 탁 잡더니 다시 토스 해가지고 배천위로 딱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한 놈이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와가지고 또 하나 딱 줬더니 또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변학으로 또 딱 던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부가 보면 이상하거든요. 왜냐? 아까 말했죠. 돌고래는 무슨 동물이라고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안 살아요. 혼자 안 살고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얘는 계속 사람이 사는 항구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다는 거죠. 다음날 이제 호프집에 가가지고 봤더니 주변 어부들도 너도 봤어? 나도 나한테는 뭐 직구를 던지던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 아저씨들 7명이 야, 그럼 이걸로 장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92년에 돌고래 관광을 시작했어요. 여름에는 어차피 물고기 안 잡으니까 우리 어선 7척으로 얘랑 같이 돌고래 관광을 한번 해보자. 물론 길들인 게 아니에요. 얘한테 생선 주면서 여기 있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항구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고 돌고래 동상까지 세워지고 NHK, BBC 와가지고 뭐 다큐멘터리 치고 신기한 돌고래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딩글이라는 곳이 엄청 유명해졌죠. 자,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돌고래예요. 자, 그래서 이상하다. 과학자들도 모였는데 그러면 혹시 니네 나라에도 이런 이런 돌고래가 있는지 각자 자기 나라에 가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오자.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 따라다니는 돌고래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네덜란드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돌고래가 190마리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돌고래, 펑기 같은 돌고래를 솔리터리 소셔블 돌핀이라고 지었어요. 솔리터리, 매우 고독한 돌고래죠.
돌고래랑 친하지 않아요. 돌고래 집단에서 떨어져서 고독하게 외롭게 지내는 돌고래인데 소셜해. 누구랑? 사람한테만 소셜한 돌핀이에요. 이런 분들 주변에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바로 솔리터리 소셔블 휴먼스라고 부르죠. 자기 종하고는 안 친하고 다른 종하고만 친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솔리터리 소셔블 돌핀스 이런 돌고래들이라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하여튼 핸드폰으로 찍어도 막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호주에도 똑같은 그 펑기라는 비슷한 애가 있어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호주에 있는 그 샤크베이라는 서호주 퍼스에서 자동차 타고 한 12시간, 13시간 가야 되는 엄청 오지거든요. 거기 오촌마을에서도 아저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돌고래 한 마리가 또 따라와가지고 물고기 줬더니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다른 어부 아저씨들이랑 봤더니 너도 봤어? 나도 봤어. 그래 우리 이걸로 어떻게 한번 장사 한번 해볼까? 라고 했는데 여기는 리조트를 지었어요. 대규모 리조트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물고기를 줬어요. 아까 펑기는 물고기 안 줬거든요. 거기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해가지고 물고기 주면 안 돼요. 여기는 물고기를 줬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물고기를 줘가지고 돌고래들이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마다 오는데 그러면 문제가 아무래도 생기겠죠. 왜냐하면 돌고래들이 그거 받아 먹으니까 야생성이 훼손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사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태계에 영향이 가니까 정부에서 스톱 한 거예요. 니네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여기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호주 정부가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관리를 했는데 재밌는 게, 야, 이제부터 무조건 물고기 전면 금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면 돌고래도 충격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일단, 삼시세끼 주지 말고 초코파이만 줘. 라는 정도인 거죠. 우리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조그만 거 하나 먹으러 교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재미만 줄 만큼 아주 소량의 먹이만 주고 지금까지 먹이를 받아 먹던 애들만 주고 새로 오는 애들은 주지 마 라고 룰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8시마다 받아 먹던 애들만 주고 새로 온 애들은 안 준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데 있으면 꼭 가보거든요. 그래서 딱 갔더니 이제 다 돌고래들 다 이제 받아 먹는 애들 다 없어졌고 4마리만 남았어요. 받아 먹을 수 있는 애들이 4마리만. 4마리 뭐 피콜로 누구 4마리만 남아가지고 8시에 이제 받아 먹거든요. 그래서 8시 되면 관광객들이 딱 가가지고 이제 이 초코파이를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줍니다. 근데 제가 이때 돈을 들여가지고 그 리조트 딱 1층에 진짜 바다가 보이는 곳에다가 딱 했는데 신기하게 7시 55분이 되면 저기 해변가에서 돌고래들이 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계를 차고 있나? 라는. 근데 진짜 7시 55분에 와요. 근데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어떤 날은 4마리한테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날은 4마리가 오고 어떤 날은 10마리가 오고 어떤 날은 1마리도 안 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10마리가 오는 날에는 나머지 6마리는 왜 올까요? 자기 안 주는지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장사 한두 번 하는 거 아닌데. 그죠? 걔네들은 왜 올까요? 걔네들은 그냥 놀러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오면 그냥 주고 있죠. 자기는 절대 안 줘요. 그럼 걔네들은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구경하다가 갑니다. 이런 거를 문화라고 해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는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거든요. 인간은 문화적 동물이다. 근데 1960년대 이후에 동물행동학이 발전하면서 동물에게도 문화가 있다라는 게 이제는 상식이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인 구달 선생님께서 뭘 발견했죠? 침팬지가 개미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잡아먹죠? 개미 굴에다가 긴 막대기를 넣으면 뭐 풀숲 같은 거를 넣으면 가지를 넣으면 개미가 딱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빼가지고 하고 먹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침팬지의 문화예요. 동부에 있는 침팬지들은 걔네들은
연장 세트를 가지고 다녀요. 연장 박스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얘네들은 견과류를 깨먹거든요. 그러면 모룻돌 하나 가지고 다니고 깨는 용도로 돌 가지고 다니면서 깨먹어요. 쉽게 말해서 지역별로 똑같은 종이더라도 문화가 다른 거예요. 남방 큰돌고래도 가장 이제 남방 큰 그 제인구달의 그 도구 사용 발견 다음에 유명한 사건이 남방 큰돌고래가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게 발견됐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샤크베이에서 발견됐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문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가 뭐냐면 문화의 특성은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정 사회 집단의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퍼져 있는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엄마가 아들한테 가르치고 아들이 또 아들한테 가르치고 수직적으로 전승이 되고 또 친구가 따라하고 친구한테 가르치고 BTS를 좋아하듯이 친구로 수평적으로 전파가 되죠. 제가 대전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 옆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등산하기가 좋겠다. 등산로가 잘라 있었거든요. 100m밖에 안 돼요. 근데 올라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어텍스 등산화에 고어텍스 자켓에 스틱을 들고 100m짜리 야산을 등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니네가 에베레스트인 줄 아냐라고 속으로 비웃었지만 한 달 뒤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문화예요. 문화. 자, 이런 문화를 인간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동물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이 그 레스토랑 열었는데 너도 같이 갈래? 그래. 따라가자. 이게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거죠. 행동 양식이. 자, 그래서 지금은 동물의 문화를 아주 독립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심지어 야생 보전 전략에서는 기존의 야생 보전 전략에서는 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종. 그러니까 한 종이 멸종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았어야 됐어요. 이게 이제 보통 야생 보전 전략인데 지금은 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종의 문화도 보존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 야생 보전 담론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남방 큰돌고래는 사실은 멸종위기종이 아니거든요. 거기 뭐 저기 호주에도 많고 뭐 인도 태평양에 많아요. 우리가 멸종위기종이라고 습관적으로 그러는데 유전자만을 봤을 때는 멸종위기종이 아니에요. 자, 그래 그러면은 제주도에 있는 애들 없어져도 돼. 뭐 그러면은 저기 호주에 있는 애들 데려오면 되는데 거기에 종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유전자가 있는데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문화적인 멸종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주도에 있는 남방 큰돌고래는 이를테면 미역을 가지고 놀아요. 걔네들은 미역을 또 던져 막 농구하듯이. 제주도 지역에 기반한 놀이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주도 남방 큰돌고래가 지역적으로 절멸하는 것은 제주도 지역의 남방 큰돌고래 문화가 사라지는 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단 한 명이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걸 막 보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문화도 이제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옆길로 샜는데 다시 문화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 또 유명한 돌고래가 호주 아들레이드에 있는 돌고래 빌리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말을 키우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 경주용 말을 기르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말을 훈련시켰나 봐요. 그래서 강을 막 건너게 해요. 자기는 옆에 배를 타고 그러면 강아지도 같이 또 건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돌고래가 와가지고 같이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고래가 유명해졌어요. 빌리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가지고 야 같이 말이랑 개랑 헤엄치는 돌고래로 유명해졌는데 이게 발견된 뒤 몇 년 뒤엔가 이 지역의 돌고래들이 갑자기 꼬리 걷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꼬리 걷기. 꼬리로 이렇게 걷는 거. 근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꼬리 걷기는 야생돌고래들이 벌이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이 야생돌고래들이 왜 꼬리를 걷고 있을까?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갑자기 물구나무로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애들이 막.
알고 봤더니 이 빌리라는 돌고래가 옛날에 구조돼 가지고 수족관에서 2달 동안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돌고래 쇼하는 돌고래들한테 꼬리 걷기를 배운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한테 뭐요? 수평적 전파를 시킨 거죠. 수평적 전파. 돌고래 동물은 뭐가 있다고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자, 근데 이 행동은 논문도 나왔어요. 아주 진짜 이 행동은 몇 년 있다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재미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오래 갈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논문 뭐 과학적인 문장으로는 무슨 뭐 드리는 에너지에 비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너무 힘들어. 뭐 재밌긴 한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있다가 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꼬리로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귀신고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LA에서 멕시코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귀신고래를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죠. 근데 고래들이 와가지고 몸을 대줘요. 이것도 이제 인간과 동물의 어떤 공동 문화가 축조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고래들은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바위에 막 이렇게 긁는데 인간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좋아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생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여튼간에 인간과 동물이 어떤 공동 문화를 축조하고 있는 사례로 이 역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물은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지 않아요. 옛날에 서울대공원에 보면 기사를 보면 서울대공원에 고참 고리양이 항상 딴청을 부린다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돌고래 쇼를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연구를 할 때 조련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고래들도 순서를 다 알거든요. 1번 묘기, 2번, 3번, 4번 해서 10번까지 있어가지고 1번 끝나면 2번 하는 데 딱 가서 있고 2번 끝나면 3번 하는 데 가서 딱 있는데 어느 날 돌고래가 기분이 안 좋다. 조련사가 자기랑 조금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그 돌고래가 주도해서 1번, 2번, 3번 하고 갑자기 10번을 해버려요. 그럼 조련사는 당황해가지고 여기서 돌고래 쇼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동물은 인간이 시키는 대로 혹은 원하는 대로 지배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주어진 룰 내에서 주어진 공간 내에서 저항을 하기도 하고 지배체제에 균열을 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동물도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돌고래 쇼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바다 쉼터와 생태법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태법인은 이제 돌고래에게 법적인 권리를 주는 데까지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돌고래를 보시고 싶으면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도 자주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육상에서 돌고래를 볼 수가 있어요. 돌고래와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드라이브하기 좋은 대정 노을 해안로. 그러니까 서귀포 모슬포 쪽에서 그 수월봉 그 사이 도로거든요. 내비를 뭘로 찍으면 되냐면은요. 세븐일레븐 서귀포 대정 로드점을 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셔가지고 신도포구나 수월봉까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해안도로를 쭉 가다 보면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는 안 보여요. 있긴 있지만 안 보이지만 맑은 날에는 90% 정도 보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해질 때쯤에 잘 보입니다. 근데 30km나 되는 긴 길인데 어디서 돌고래를 볼 수 있느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차들이 많이 주차한 곳에 가면 거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 하여튼 배를 타고 보지 마시고요. 그 육상에서 렌트카 하셔가지고 주변에서 혹은 제주올레거든요. 제주올레 보시면 이건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미역을 가지고 노는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 아들이랑 간 겁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